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 이준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정신과 병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뭐 영화나 드라마 막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막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앉아 있고 의사가 뒤돌아 앉아 있고 1대1로 상담하는 그런 모습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막 수용소 같이 그런데 막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과 병원 하면은 다양하게 떠올리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실제로 정신과 병원이란 어떤 곳인지 이런 내용들이랑 우리가 흔히 정신과 병원 하면은 궁금해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신과 의사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신과는 어떤 곳인지, 과연 진짜 이거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엔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정신과 병원 하면은 정신이 정말 이상하거나 막 환청 들리거나 막 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는 실제로는 막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언제든지 누구라도 막 어디 상처가 골맞거나 아니면 뼈가 막 부러져서 이게 혼자 날 수 없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마음에 관련된 뭔가 증상이 생겼는데 혼자 낫기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상황일 때, 언제 정신과 병원 가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정신과적인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피 검사를 한다고 이게 우리가 마음에 병이 있는지 아닌지 뭐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말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정신과 병원을 가봐야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을 제가 2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있는지 그것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 누구라도 우리에게 그건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익숙했던 일상이 뭔가 정신적인 이유로 달라졌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요. 내가 평소에 잘 하던 건데 요새 들어서 뭔가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고,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요새 누구 좀 달라 보인다. 정신과 좀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받으세요 아니면 치료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 스스로 노력을 좀 해봤는데도 원래 내가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번 정신과 병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정신과 병원은 실제로 어떤 분위기일지, 막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수용소 같이 정말 생겼을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병원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종합병원에 가면은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데랑 정신과가 같이 있는 그런 병원들도 있는데요. 그런 데는 가보시면은 진료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 진료실 갔을 때, 뭐 외과 진료실 갔을 때 이런 거랑 정신과 진료실이 다 똑같이 생겨 있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진료실 이렇게 생겨 있는 곳도 있고요. 요새 개인 정신과 의원들을 보면은 한옥을 개조해서 꾸며놓은 것도 있고요. 막 응접실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카페처럼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개인 정신과 의원들까지 분위기는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실제로 가면 진료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은 진료 시간이 병원마다 다를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병원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병원, 막 큰 병원, 종합병원 이런 데는 가보시면 진료 예약들이 굉장히 빽빽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분에 1명, 3분에 1명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서 정말 우리 흔히가 얘기하는 5분 진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병원들은 예약제로 해서 무조건 30분씩 진료, 30분 이상 진료 시간 보장 이렇게 돼 있는 개인 정신과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예약제로 1시간씩 이제 소위 우리 사람들이 상담 치료라고 하는 정신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1시간짜리 정신치료 전문 정신과 병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병원에 미리 문의를 하셔서 내 취향에 맞는 병원
그런 내 취향에 맞는 진료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 대학병원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막 개인 의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정신과 병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뭐 개인 의원, 막 대학병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내가 어떤 때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 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것보다 규모가 큰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뭐 종합병원급 이런 병원을 2차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대학병원 이런 엄청 큰 병원들을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에서 2차, 3차로 갈수록 이제 더 증상이 심해서 가령 뭐 입원이 필요하거나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 진료를 담당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을 가봤었는데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진료를 권유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대학병원 가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신과 말고도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도 같이 해야 돼서 외과 진료도 보셔야 되고 어디 뭐 내과 문제도 있어서 내과 약도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은 정신과 외에 다른 진료과 진료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진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 뭐 개인 의원 같은 데서 이제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진료 의뢰서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 말고 좋은 병원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좋은 병원에 대한 정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병원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가까운 병원, 그리고 다니기 편한 병원 이런 데를 고르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치료를 꾸준히 받고 그리고 이제 진료 받으러 가실 때도 부담이 없어서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뭐 정신과 병원 어디 다니고 있는데 잘 안 낫는 것 같아. 이제 병원을 옮겨봐야 될까? 여기를 더 다녀봐야 될까? 큰 병원 가봐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도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꿀팁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해서 약을 처방받고 계시다면은 약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한 2달, 2개월 이상 걸리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아직 약 먹어봤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딴 병원 가볼까 봐 이제 이렇게 바로 병원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면 한 2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 몇 달 정도 내가 약 열심히 먹어봤는데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령 약을 바꿔봐야 될지 병원을 바꿔봐야 될지 그때 고민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양한 병원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병원들마다 그런 비용도 다를까요? 우리가 병원 가려고 결정을 했는데 병원 정신과 하면 왠지 상담비가 나와서 비쌀 것 같고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른 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과, 뭐 소아과 이런 데랑 다르게 진료 시간이 기니까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정신과 병원은 다른 진료과랑 다르게 진료비에 추가로 이제 상담료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 정신과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줄었고요. 그리고 개인의원 이런 데서 기준 이제 재진 진료비는 몇천 원 정도, 실제로 우리가 내는 돈은 그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치료비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실제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 비용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용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진료실에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험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실비보험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정신과 다니면은 이제 실비보험 가입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이건데 정답은 이제 실비보험, 실손보험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봤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실비보험이 정신과 진료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그 정신과 진료만 이제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게 부당하다. 나라에서 이제 개정을 해라. 그래서 2016년부터 약관이 바뀌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정신과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조현병, 뭐 ADHD, 뭐 틱장애 이런 것들이 모두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전에 실손보험을 들었다 이런 분이라면 이제 정신과 진료 보장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지만 2016년 이후에 가입을 하셨거나 그 이후에 약관 갱신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신과 진료도 실비보험 보장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신과 진료 내가 이미 받아버렸는데 실비보험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은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알아보았는데요. 아주 심한 정신과 그런 진료 병력이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가벼운 그런 우울증 증상으로 한두 번 병원 가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7, 8년 전에 내가 뭐 조울증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막 2년 정도 약물 치료하고 지금 완치돼서 뭐 5년 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이제 예전 정신과 병력 때문에 현재 괜찮은데도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문서로 받아두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가입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민원센터 이런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정신과 병원 다닐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제 제게 물어보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정신과 진료 기록 남는지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정신과 다니면 기록 남는 건지 그리고 기록 남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받을 게 있는지 이거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기록은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 처방만 받으러 가도 이제 뭐 아무개가 몇 월 며칠 병원에 와서 감기약 처방 받았다. 이거는 병원에 기록이 남습니다. 정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은 뭐 누구누구가 며칠 날 와서 어떤 진료를 받았다. 이런 게 병원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진료 기록은 본인 외에는 이제 본인 허락 없이 절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게 남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본인도 열람 불가고요. 거기서 보험공단에서 진료 기록을 조회하려면은 신분증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조차도 열람 불가고요. 누군가 열람을 시켜줬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병원에 가보면 우리 무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서류들도 있는데요. 그거 사인한다고 해서 그 기록이 막 국가로 넘어가거나 공공기관에서 내 기록을 보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도 이제 정신과 건강정보가 뭐 채용이나 승진, 막 입시 이런 이유로 공단에서 제공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정신과 병원 사이에서도 진료 기록은 공유가 안 되고요. 내가 갔던 해당 병원에서 내 주치의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원 외에도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제 심사평가원 이런 데는 기록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는 뭐 남들이 볼 수 없다고 해도 이거조차 남기는 게 싫다. 그렇다면은 비보험으로 이제 본인 100% 부담으로 진료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신과 다니시는 분들께서 어쩌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완치될 수 있나요? 약 끊을 수 있나요? 약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뭐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치료하시고 증상이 낮으면은 약을 먼저 줄여보고 약도 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 약 끊는 것보다는
한번 이제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줄여도 되는 상황이라면 병원에서도 이제 약 줄입시다. 병원 안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지금 잘 지내고 계시지만 약은 계속 드시면 좋겠습니다. 끊으시면 재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신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공유를 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여기서 알지 못했던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정신과 가봐야 될지 이런 게 너무 고민된다.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주변의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편하게 이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